야 그냥 다 됐고 이 퍼센티지로 해 하는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주식은 오케이. 채권은 어. 그 다음에 현금 정도를 가져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기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기찬 작가님은 이런 책을 쓰셨죠.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기찬 작가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코트라에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다니고 계십니다. 저보다 이제 2년 후배시고요.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는 이제 아는 관계이고, 그 후에 CIS 지역을 2번 나가셨다고 하셨죠, 그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나갔다고 오신 데 어디죠?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갔다 오셨군요. 네네. 그 전이 어디였죠?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랑 타슈켄트 이제 네. 갔다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멋진 책을 쓰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의 저자 오기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죠. 아닙니다. 그럼 이 책은 왜 쓰셨나요? 이 책은 일단은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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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법을 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해왔고, 네. 이거를 이제 주변인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평소에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던 아니면 해왔던 여러 가지 투자법 중에 세제 혜택 계좌에서 하는 자산 배분 투자가 제일 권할만 하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습니다. 일단 화끈한 것부터 먼저 여쭤봐야죠. 20-30년 한다고 치면은 네. 월 어느 정도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연금 투자라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 20-30년 집어넣고 나중에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를 맞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55세 정년 정도, 58세 뭐 요 정도 간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물론 수익률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연금 자산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갖다 부으면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 20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20년 갖다 부으면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걸로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뺏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얼마를 빼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은 내가 아주 급한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내 메인 노후 생활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연 1,500만 원 정도를 빼는 게 국룰입니다.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네. 1,500만 원까지 빼야지만 이제 세금을 가장 적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월 120, 130 정도는 네. 이걸로 충당하고 네. 그럼 나머지는 좀 딴 자산으로 결국은 좀 커버를 해야겠네요. 뭐 국민연금도 좀 뭐 있을 거고 그런 네, 거. 딴 자산이나 이제 딴 저축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노후생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창출원이나 연금 자산을 여러 개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일정 소득으로 내가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조립해가면서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책의 저자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거 한 방으로 노후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걸로 한 반방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그게 어딥니까? 네. 반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연 1,500만 원이면은 월 12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4억을 가지고 돌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4억을 내가 연 1,500만 원을 빼더라도 예를 들면 첫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3억 8,500만 원은 또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굴러가는 수익률을 연 7%짜리로 하기도 했고 8%짜리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은 거의 안 줄어듭니다. 맞아요. 그 월 4억을 가지고 네. 이제 그 1,500만 원씩 뺀다라고 하면은 네. 한 그 연금의 4% 정도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원금의 실체는 뭐 거의 줄어들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요. 네.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하기로는 7%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30년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8%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한 5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후에 30에서 50년 정도는 이 연금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4에서 8% 정도로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보통 그 장기적인 이제 자산 배분 전략들을 보면은 그래도 한 4%보다 8%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수익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일부러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조금 자체적으로 세대 구분을 했었어요. 20대 후반 막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부터
이제 한 30대 초중반까지 한 34살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을 했고요. 한 35에서 한 41살, 42살까지를 두 번째 그룹으로 추정을 했고 그 이상을 세 번째 그룹으로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추구해야 되거나 하는 기대 수익률은 그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좀 젊은 세대다 그러면은 이걸 운용하면서 당연히 7%나 8%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4%에서 6% 정도의 기대 수익률까지도 달았냐면은 이거는 조금 나이 들어서 자산 배분 투자를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서 이렇게 설정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TDF 비슷하게 맞습니다. 좀 이제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더 크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네. 들면은 좀 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연금 삼총사 이거 직장인들이 그래도 네. 요즘은 꽤 잘 아시기는 하시던데 네. 그래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자 일단 내가 이제 돈이 있고 생활비를 썼으면 돈이 남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떤 순서로 저 연금저축, IRP, ISA 이런 데 넣어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계좌 구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은 제 책을 읽어보거나 이 개념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20% 정도 분들은 이걸 전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도 예. 그 퍼센티지가 많이 줄긴 했네요. 그죠?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쵸. 또 거의 다 여러, 아시더라고요, 그죠? 예, 네. 채널들에서 워낙 많이 달아주시니까.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 계좌의 특성들을 이렇게 딱딱 나눠서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많이 헷갈리잖아요. 세 개가 네. 있으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계좌에서의 세제 혜택과 ISA에서의 세제 혜택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처음 말씀드릴 때 일단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거는 계좌를 좀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계좌인데 연금 저축, IRP, 그 다음 ISA 이렇게 세 가지 계좌가 있는데 저는 책에서는 이거를 세제 혜택 계좌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거고요.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절세 계좌나 아니면 저기 절세 삼총사 절세 삼총사. 예, 그죠? 요 네. 용어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이제 통칭하는 말인데 요게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ISA하고 연금 계좌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연금 계좌는 다시 연금 저축하고 IRP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너무 복잡해. 아, 예, 예. 여기까지 예. 근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IRP도 영어고 ISA도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둘을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ISA가 세제 혜택은 그래도 가장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가장 먼저 집어넣으면 될까요? 내가 월 300만 원씩 그 매월 남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저는 연금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금 저축 ISA IRP 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성현 작가님 순서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예. 조금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허. ISA 연금저축 IRP 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거의 50대 50인 것 같아요. 근데 ISA 같은 경우가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내가 번 것에 세금 한 9%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금저축이랑 IRP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이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왜 그거보다 구린 ISA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제일 큰 거는 ISA는 이제 묶이는 기간이 3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 한마디로 빨리 돈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연금저축이랑 IRP는 55세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만 55세인데 ISA는 그냥 내가 계좌를 만든 시점으로부터 만 3년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ISA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제 혜택을 다 부여를 하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들으셨다고 그러더라도 ISA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쵸. 내가 지금 28세인데 55세면은 내가 뭐 100년 후 아닌가? 그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내가 지금 만약에 30세면 만 55세까지 2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100년이 이걸 아니었구나. 어떻게 네네. 하냐. 예. 네. 25년만 해도 거의 영원과 같은 시간이죠.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분들은 좀 이제 플렉시블하게 네. ISA 같은 것도 하고, 그 ISA는 또 개별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중개형을 기준으로 했을 땐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절세계좌 투자 자체가 망설여지면은 일단은 찍먹을 하듯이 찍어 먹어보듯이 ISA에서 일단 해봐라. 아, 네네. 그리고 ISA는 더 부담 갖지 말고 이제 권할 수 있는 게 투자금을 내가 넣었다 그래도 3년만 유지하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해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국내 주식 투자로 돌려도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전혀 예.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연금저축 내가 27년 투자해야 돼? 이제 하는 분들한테는 IS를 시작한 다음에 자산 배분 은근히 괜찮네 하면은 그 후에 IRP랑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네. 저도 이제 자산 배분의 길로 인도한 이제 지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예, 그 친구도 뭐 그렇게 길게는 안 했어요. ISA 먼저 한 자산 배분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보다가 이제 나머지가 좋으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도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그 친구는 퇴직연금도 DB에서 DC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하긴 또 24년엔 또 모든 자산이 사실 다 올랐잖아요. 주식도 오르고 채권은 뭐 그저 그랬지만 금도 올라주고 다 올랐기 때문에 뭔가 보기가 되게 좋았겠죠, 포트폴리오가.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DB, DC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장인은 선택이 가능하다면은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고 왜 그런가요? DB냐 DC냐? 일단 그러니까 DB는 한마디로 이제 네. 회사에서 네 퇴직할 때 이제 얼마 줄게라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DC는 내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네가 알아서 불려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DBDC는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운용 방식의 차이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DB는 회사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굴려준 다음에 가입자의 연봉 상승률만큼의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게 DB고요. 그죠. 네. 예, 쉽게 말하면 뭐 회사가 굴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쉽게 말하면 회사가 굴려줘서 네 연봉 상승률만큼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DB고요. 그죠. 네. 예, 그리고 DC는 분기나 이렇게 일정 주기별로 회사는 그냥 너한테 분담금을 줄 테니까 네가 굴려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DC입니다. 그렇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한 이제 직장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는 거기 입사하셔서 퇴직금이 형성되는 즉시는 DB로 형성이 되고요. 그걸 내가 따로 이제 회사 인사과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셔서 딱 한 번 DC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DB와 DC의 관계인데 저 같은 경우도 책에서 조금 써긴 했습니다만 2023년 10월에 차장 진급하고 몇 개월 있다가 DC로 바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연봉 상승률이 그나마 좀 높은 편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차장 되면서 좀 꺾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재직하다 보니까 연봉 상승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게 절대적으로 낮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명목이랑 실질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공기업 연봉 상승률이 아마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높을 때는 그래도 제 실질 연봉은 항상 플러스기 때문에 이거 뭐 그래도 DB를 어느 정도 유지할 요인이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실질 임금 하락은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DC로 전환하셨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DC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래도 내가 불려야지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은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절세 3총사 세금 혜택 종료 폭탄 식으로 날리고 김석희 작가님도 네. 관련 영상을 잘 찍으셨던데 저 봤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네. 이제 뭔 얘기가 있는 겁니까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 계좌를 운용해 오던 사람들에겐 확실히 데미지가 맞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데미지가 맞다는 건 일단 고정적으로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면은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해외 자산 ETF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줘가지고 어쨌건 내 계좌에서는 내가 이제 받은 분배금 전액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 하나 하고 해외에서 받는 이제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IRP나 연금저축엔 그대로 찍혔었는데 그거를 지금 안 준다는 거? 네, 사실은 이게 접근 개념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안 내던 거는 아니고요. 예. 원래 내고 있었는데 예.
나중에 그 분배금이 들어올 때는 냈던 거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메꿔줬었어요. 오케이. 네. 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세 이연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당신은 이걸 연금으로 개시해가지고 그 계좌에서 돈을 뺄 때 연금 소득세를 낼 거니까 네. 지금 당장 이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안 낸 것처럼 우리가 해주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해줬던 건데 네.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 100만 원을 미국에서 이제 받았는데 일단 그 100만 원은 고스란히 내 계좌에 꽂히고 네.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별로기 때문에 아니야 15.4만 원 지금 가져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건. 예, 맞습니다. 그냥 지금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가 지금 제 머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계좌를 연금으로 개시했을 때 정해진 연금 소득세도 계속 가져갈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됐죠. 그게 좀 낮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게 3%에서 5% 정도 아니었어요? 그게? 나이별로 차등이 벌어지는데 네. 초장에 개시할 때는 5.5%고요. 어허. 이게 구간별로 그 다음에 4.4%, 3.3% 이렇게 단계별로 낮아집니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바꾼다는 건가요? 그게 여전히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 네네. 생각에는 네. 배당소득세를 보전을 안 해줄 거면은 어허, 네. 그러면은 연금소득세를 걷지 마라 이런 논리여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배당소득세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을 개시를 안 하면은 당장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연금을 개시해서 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연금소득세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2번 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중과세 이슈가 되는 겁니다. 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100만 원 받던 거를 이제 15.4만 원 날라가고 네. 84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복리로 계속 받게 되고 중간에 계속 뜯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은 맞군요. 아마. 네, 그래서 손실은 맞고요. 일단 부들부들. 네, 예.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일단 이중과세는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이제 손을 봐주겠다라고 이제 한 상태인데 어허. 그 앞단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던 배당소득세를 보전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올해부터 바뀐 현행대로 가겠다. 그런 게 지금까지 정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 연금 저축 투자가 조금 안 좋아진 거는 확실히 맞기는 맞네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과세 이연 측면에 사실 타격이 좀 크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과세 이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안 내면 20년, 30년 동안 복리로 그거를 또 뿌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맞습니다. 사라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마이 갓. 네, 정말 슬픈 일이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 점점 더 줄어들고 일 안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야금야금 여기저기서 이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젠장. 어쨌든 굉장히 열을 받네요. 그러면은 연금 계좌 예를 들면은 뭐 세제 혜택 계좌에서의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혜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뭐 연금저축이나 IRP를 말씀드리면 일단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하나가 그쵸.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과세 이연을 해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배당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시세 차익. 아, 그쵸. 예, 네. 근데 세액 공제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강력한 혜택이다. 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저 한마디로 이제 3개의 혜택 중에서 2개는 아직 남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게 하네요. 3개가 2개보다 좋은데. 에휴. 네. 정말 개찰을 일네 네, 이거.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금 저축은 이 정도 하고 네. 자산 배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연금 투자라는 건 당장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것도 뭔가 좀 멀쩡하게 굴려야지 소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의 6법칙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이 책에 이제 자산 배분을 6개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럴 것 다른 같아요. 어디에도 네.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동어 반복도 좀 있고요. 네. 좀 약간 성긴 느낌도 드는데 제가 초창기에 했던 의심들 그다음에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어허. 그냥 어느 정도 형태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개죠.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건 그냥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거는 네. 이놈의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화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 따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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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그다음에 의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진짜 뭐 예를 들면 8% 복리가 진짜 나냐 네. 라는 의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걸 어느 정도 깨고서는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게 자산 배분 투자할 때 제일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딱 진입했는데 그 첫 해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진짜 힘들거든요. 22년 뭐 이럴 때 그죠? 오, 꽤 많았어요. 18년 그랬고 20년 그랬고 예. 22년 그랬고 그쵸. 23년도 그랬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손실을 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23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났어요. 예. 물론 근데 네. 그게 9월부터 한 12월까지 수익이 잘 나가지고 그 해 전체로는 어쨌건 자산 배분 수익이었는데 그때도 많고 사실은 들어간 직후에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재수없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약간 그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초식 동물들 딱 태어났을 때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그 몇 시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자고 헬로 하면 이제 네. 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자산 배분 초기 진입자들은 약간 그런 타이밍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발 좀 의심하지 마라.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한 2, 3년만 버티면은 거의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네. 3년까지 봤을 때 손실인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진짜 뭐 1930년까지 가야겠죠. 막 그때 네. 29, 30년 이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오케이.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어떤 전략인데요. 이게 사실은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자산 배분 투자가 방법이 하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크게 봤을 때 정적 자산 배분하고 동적 자산 배분으로 나뉘는데 예. 저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정적 자산 배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적 자산 배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돈을 투입하기 전에 전략을 딱 정해두고요. 그거를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먼저 네. 고르고 들어가고서는 운용하는 동안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 번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해보니까 네.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10년 동안 채권이 계속 마이너스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전략을 네. 바꿀 수는 있어요. 아, 전략을 네. 바꿀 수는 있는데 예. 정적 자산 배분에서는 전략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다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리셋. 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올해 전략을 바꿨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23년에 한번 전략을 딱 들어갔는데 연 8% 전략을 들어갔거든요. 오호. 근데 그게 23년에는 4% 났는데 아, 그 실제 수익이 4% 났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근데 24년에 23%가 났어요. 그쵸. 24년에 뭐 다 올랐으니까. 네, 네. 네. 컨그레츄레이션. 예. 네. 예. 근데 이게 자산 배분 그 평균 회귀 관점에서 보면은 예. 갑자기 난데없이 한 3년치 수익률이 한꺼번에 다 난 거거든요. 그죠? 네. 저는 좀 불안하잖아요. 25년이 불안하다 이거죠. 네. 25년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25년 초에 전략을 한번 바꿨습니다.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인 전략으로 바꿨어요. 오호. 예,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를 다 통째로 변경하는. 이걸 오해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정적 자산 배분에서 자산 운용 해보시라고 하시면은 어떤 분들이 제일 많냐면은 정적 자산 배분을 하시다가 뭐가 좀 잘 돼. 그래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서 추세 추종으로 하는 거죠. 추세 추종도 그렇고 거기서 네. 갑자기 동적 자산 배분의 이론들을 막 끌어오셔가지고 아, 네네네. 다 섞어버려. 네, 네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야. 네. 현상이 뭐냐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다가 금이 잘 나가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그러면은 금을 더 사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면 이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 현금만 헐어서 금을 조금 더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정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을 할 거면은 뭐 예를 들면 50% 정적 자산 배분 완전히 이거를 잘라놓고 네. 나머지 50% 가지고 동적 자산 배분하고 이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거든요. 네, 할 거면은. 그래서 뭐 동적 자산 배분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일단 네. 정적 자산 배분의 한정에서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꾸준히. 예, 이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무조건 오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해야죠. 오래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연금 투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거의 뭐 55세까지 좀 강조되는 것도 있고 네. ISA도 뭐 일단 3년 강제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최대한 오래 하라 이거.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일단은 뭐 최소 25년 정도는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하나의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뭐 3년, 4년 정도는 할 생각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이라는 건데, 파이널리네요. 파이널리. 근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투자가 언제 끝나냐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똑같은 투자라고 그래도 우리가 개별 주식 투자는 사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물론 영원히 계속되지만 내가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나 하나의 종목에 투자했던 경험을 예를 들며 보면은 진입과 청산이 있잖아요. 수익으로 끝났던 어떤 시련이 그 손실로 끝났건, 그리고 그걸 하나 이제 맞추면은 뭐 나름 스토리도 되고 무용담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는 끝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계속 굴러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계속 굴리다가 114세가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 돈은 그냥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뭐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왜 내가 내 아들 좋은 걸 해요? 내 아들도 없는데. 아니시면은 뭐 내가 다 쓰겠다고 하면은 연금을 개시한 시점에 약간의 좀 수학적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연금 수령액을 이 정도까지는 높여도 된다.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4%르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했는데 내 수익이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조금 예상치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5%룰도 갈 수 있고 6%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금을 받는 개시하는 시기를 네.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 딴 자산도 있고 딴 수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은퇴해도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택시 맞습니다. 운전하다든지 뭐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최대한 미룬 다음에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원금의 4%씩 또는 5%씩 뺏쓰는 것이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연금 전략마다 사실 조금 다른데 제가 요게 나오기 전에 국민연금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일단 다른 사람이 굴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보정을 항상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높이고 싶으면은 내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어느 정도 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의 제일 좋은 특징은 끝나는 시기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대신에 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국민연금은 펀지 사기이기 때문에 한 2, 30년에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가정하에. 그게 가정에. 네. 저는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예. 근데 이 연금 투자 여기서 구축하는 자산들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펀지 사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 보정이 안 되고요. 그죠. 내가 해야죠. 인플레이션 네. 보정은 유일하게 내 수익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네.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내야죠, 내가. 네, 그 다음에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내가 죽든 아니면은 투자금이 다 고갈나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수령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팁이 뭐냐면 일단 조건 되면 만 55세는 무조건 소액이라도 개시를 해라. 네.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뭘로 조절할 수 있냐면은 수익률하고 기간 요걸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는 인출액을 조금 늘리면은 고갈 시기가 확 빨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면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런 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 8% 기대 수익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매년 8%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형태로 돈을 빼실 때 수익률이 많이 난 해는 좀 많이 빼고 네. 적게 난 해는 적게 빼고 이런 식으로도 또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죠? 일정 정도의 수익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에 8%인데 네. 일단 이거는 기대를 낮추셔라. 왜 그러냐면 또 이거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9%는 안 돼요? 왜 10%는 안 돼요? 비트코인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10% 추구하면 안 되나요? 라고 네.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자체가 그 헨리 마코이츠인가요? 그 네.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절충을 하는 투자법이거든요. 투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 간의 어느 정도 최적 배분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제한된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정적 자산 배분으로 두 자리 수익률을 바라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나긴 나요.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네. 뭐 한 15% 정도, 14% 이렇게 난 해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는 해는 있을 건데 네. 장기적으로 봐서 연봉리 이제 두 자리수 내기는 솔직히 좀 어렵겠죠. 네. 예. 9%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레이달료가 만든 거 원래도 고전략이 제가 알기로는 9% 유지했거든요. 1970년대부터. 근데 그 대신에 이제 40년 동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잘 받쳐줘서 그러는데 지금 그 9% 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겠죠. 네, 그게 특히 제 뭐 생각이에요. 금리가 네. 당장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또 점점 더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섯 번째. 마지막 6번째는 충분인데 예. 이거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꾸준히랑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아, 네. 이게 다 기간에 관련된 거고 오래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설정해 놓은 기대 수익률을 거둘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는 그죠. 거를 네.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 쉽지 않아 이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예요? Traditional Asset Allocation?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제 자산군이나 네. 자산 배분 비율을 확정하고 그거를 이제 바꾸지 않는 자산 배분 투자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적 자산 배분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ETF들을 기초 ETF로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합성 저기 뭐 네. 덕지덕지 섞고 이런 거 빼고요. 뭐 그죠? 예를 네. 들면 산업 ETF, 어허. 합성 ETF, 파생 ETF, 테마 ETF 이런 거는 일절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 책에서는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은 호밀빵에 비유를 했고요. 네,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네. 다른 걸로 비유하면 뭐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이런 요거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색깔 안 넣고 그죠? 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기초 ETF로만 하는 정적 자산 배분을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주식, 채권, 그 원자재, 외화 거기까지 포함되나요? 물론 이제 현금. 주식, 채권에 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현금.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딱 네 가지로만 구성해요. 주식, 네. 채권, 원자재, 현금. 예, 다만 여기서 이제 한국 것도 들어가고 해외 것도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식, 채권, 원자재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채권은 최근 40년 동안에는 이제 1980년부터 금리 계속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몇 프로부터 빵 프로까지 내렸는데 그래서 수익이 꽤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얘를 어쩔 수 없이 자산 배분에 넣어야 되나요? 네,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요즘에는 상관관계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제 주식의 보완관계 자산이고요. 그렇죠. 사실 뭐 주식이 떡락할 때 채권이 받쳐준 게 그래도 한 7, 80% 되죠, 대충.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렇죠. 사실 뭐 대공황이 갑자기 오면서 네. 하면 이제 그 중앙에 딱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0% 마이너스 0.5% 내려버릴 테니까 그럼 채권도 큰 수익이 나긴 나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미국 국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네. 그 채권이 표면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쿠폰 금리, 그 쿠폰 금리의 절대값이 사실 높을 때가 가끔 나오거든요. 아하, 네. 그럴 때는 포기할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자산 배분의 5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5대 원칙은 제 오리지널리티는 아니고요. 어허. 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책을 보고 이 개념들이 특히나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사실 1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대충 해라. 네. 네. 맞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미국 주식이 24%냐, 27%냐, 금은 30%냐 하면서 하다가 오늘 동안 투자를 못해. 이런 사람 많죠.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현상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산 배분 이거 비율을 짜거나 아니면 리밸런싱을 하실 때 비율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특정 자산군에 해당되는 ETF를 뭐 12.8주, 오케이. 13.2주 이렇게 네. 사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금액을 쪼개서 뭐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한테 그 숫자를 들고 오셔가지고 뭐 귀찮아 이거는 12주를 사야 돼 13주를 사야 돼라고 하면 상관없어 임마 라는 게 답변이죠. 네. 네, 제가 그냥 이 첫 번째 원칙을 말합니다. 그냥 대충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대충 해라라는 거고,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원칙은 약간 이 첫 번째 원칙의 서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끼리 섞어라. 그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0 가까이 되는 놈들은 많죠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찾아보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와 미국 투자의 궁합이 되게 좋은 게, 그쵸. 우리나라랑 미국은 경제 구조도 그렇고요. 통화 쪽으로도 그렇고 자산 쪽으로도 그렇고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그래도 꽤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자산을 섞어서 투자했을 때의 밸런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인가 뭐 그렇게 굉장히 나오는 거 알고? 높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 주식과 한국 채권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낮고,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도 원화 기준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0.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 정도라, 물론 이제 그게 한 0.3 정도 돼야지 좀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다른 신흥국이나 이런데 자산 같은 걸 보시면은 아예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는 자산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랑 미국은 똑같은 자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한국 자산과 미국 자산에 같이 투자하는 것, 특히 그 주식과 채권 투자하는 거는 시너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섞게 되면은 수익률은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쪽 자산이 크게 내렸을 경우에 이게 보완 관계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22년에 자산 배분이 잘 안 먹혔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네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도 그때 많이 떨어졌는데 달러화가 이제 워낙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을 거의 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아마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똑같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요즘은 웬만하면 환 오픈 ETF를 많이 하라고. 그렇죠. 저도 이제 한환 오픈을 늘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달러와 그 한국 경제가 보통 반대로 가잖아요. 한국이 비실비실거리면은 달러가 보통 오르고 이제 원화가 떨어지니까. 네네. 네. 세 번째는 네.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해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예,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초 ETF로 구성한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라는 게 정통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 수익률은 주식의 편입 비중으로 결정한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싶으면은 주식을 좀 더 많이 넣고 아니면 좀 빼고 이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혹시 쿵푸 판다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들이 되게 추종하는 문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용의 전사가 되는 비법이 담긴 스크롤이라고. 그걸 두고 이제 주인공들끼리 싸우는데, 판다가 정말 메타인지도 없네요. 무슨 용이 어이가 없네. 곰따위가. 예, 네. 근데 이제 뭐 막판에 싸우다가 이제 그 스크롤을 딱 펼치는데 그냥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그 반짝반짝한 종이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해석이긴 한데 그게 결국에는 너 자신이 용의 전사다, 뭐 너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하겠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은 예. 전통적 자산 배분에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식 많이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 주식 많이 가져가고 채권이랑 현금 조금 가져가고, 예, 이거 방법이지.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마다 기대 수익률을 다르게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환상 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높은 기대 수익률의 포트폴리오에만 담는 특별한 자산군이나 ETF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없지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맥시멈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그 100대 빵빵이면은 자산 배분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주식이잖아요, 그냥. 60%? 그러니까 맥시멈 60%. 네. 그 왜 그 전통적인 60, 40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한 건데, 네. 근데 그 나머지 40을 채권만으로 가져가는 건 좀 별로다라는 거죠. 채권만으로 가져가지는 않고요. 네. 그 나머지 40이 보통 채권하고 원자재 금하고 현금하고 좀 섞인다, 이렇게. 네네네. 60% 맥시멈. 그리고 미니멈은 뭐 20, 30%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다섯 번째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하나 정했으면은 충분히 길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길게라는 거는 최소 3년 이상. 오케이.
그 리밸런싱은 어느 정도 자주 하는 게 그 좋다고 보세요, 이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공적 자산 배분이건 예. 정적 자산 배분이건 예. 리밸런싱 주기에 대해서 이게 딱 정리된 뭔가 학술적인 논의나 연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냥 그 직접 좀 대충 눌러보니까 정적 자산 배분은 솔직히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그게 그거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아예 안 하는 건 안 된다. 왜냐면 그럼 주식 비중이 서서히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매일매일 하는 게 맞지만 이제 그게 그 수수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또 적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거죠. 이제 밴드 리밸런싱. 목표 비중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벗어났다 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오. 방법이 하나 있죠. 근데 그건 귀찮은 게 매일매일 내가 봐야 돼요. 이게 비중이 벗어난지 아닌지. 네. 그게 좀 귀찮은데 네.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중이 안 벗어나면은 계속 안 해도 되죠. 네. 네. 와, 네. 근데 지금 방금 그 비중 범위 기준으로 해서 리밸런싱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거 사실 AQ와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주로 해요. 네. 이게 리밸런싱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정기 리밸런싱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밴드 리밸런싱이 이론적으로 좋기는 한데 귀찮고 맨날 봐야 되거든요. 그거. 네,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기 리밸런싱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한테 어떤 큰 가외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게 뭐 보너스가 됐든지 뭐 그런 거. 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거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 연 900만 원 넣으시면 요거로만 세액공제로 한 100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 되기로 하는데 다다음 주요? 환급금 있는 거. 아 그런가? 네, 네. 네, 들어오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뭐 2월 말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나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 법인세 그 신고랑 세금 납부 다 마치는 그 달. 5월이요. 네. 예, 곧 다가오시는. 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시점을 그래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하는 게 나으니까 2개 정도 정하셔가지고 1년에 2번. 예, 그때 그냥 그 시기가 되면 기계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통제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약간 조절력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아 이벤트.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하는 제시에 얘는 뭐 작년 8월 초였을 것 같은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하루에 8%인가요? 아 그쵸. 네, 네. 그때 내렸을 때나 아니면 저는 최근에도 했어요.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이 올라. 아 오케이. 아 네네. 그게 근데 금이 예. 사실은 원래 작년 말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고는 있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최근 3주 좀 가파르게 안에 올랐죠. 또 예.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금 비중을 15%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오. 그게 19%가 돼 있는 아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 밴드 리밸런싱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네요. 결국 하다 비중이 보니까 좀, 네, 예 그렇게 네. 된 건데 네. 저한테는 그냥 짧은 기간에 금 ETF가 급속하게 오른 오케이. 게 이벤트였기 오케이. 때문에 네, 그냥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 질문이 되게 많이 오는데, 야, 그 금융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는 건데, 리밸런싱 그거 위배되는 개념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역추세 평균 회귀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니?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평균 회기는 맞는데 네. 그게 역추세인가요? 저는 잘 기본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 애를 추가하게 되고 좀 더 네. 잘 나간 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추세 추정과는 이제 네. 반대 개념은 맞죠, 사실은. 네, 추세 추종은 확실히 반대고 네. 평균 회기긴 한데 예. 어쨌든 그 리밸런싱이란 게 비싼 거 팔고 싼 걸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래시 흔히 말하는 바이로 앤셀 하이. 그렇죠. 근데 사실 수많은 논문이 네. 증명하는 게 이 세상에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는 놈이 계속 가더라라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요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네.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상반된 두 가지 스타일이 네네네. 있는데 예. 사실은 둘 다 수익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내가 어느 입장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는 약간 기질, 성향, 믿음,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개 다 합니다. 예, 참고로. 예. 저는 해보려고 하는데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하는데 예. 가치주나 배당주 투자는 잘하는데 성장주를 못 사요. 아, 제가. 네, 네. 못 갖고 있습니다. 스타일상 그렇군요. 예. 스타일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그 전통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이거 다 ETF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ETF로 안타깝게도 합니다. 이 세상에 ETF가 정말 많고 정말 똑같은 많죠. 자산군인데도 비슷한 ETF들이 진짜 많은데 그 뭐를 보고 골라야 돼요? 일단은 기초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초 ETF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ETF가 하나의 그 지수나 하나의 기초 자산만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코덱스 200도 있고 타이거 200도 있고 뭐 깽깽이 200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거기.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써놓은 얘기가 뭐냐면 ETF는 대표성이랑 효율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네, 결국은 기초 ETF로 구성을 하는 이유가 대표성이랑 효율성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성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일 잘 대표하는 애, 그거를 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장지수 ETF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네. 근데 당연히 코스피 200을 삽니다.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상품 여러 개면 어떻게 해요? 상품 여러 개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뭐 비용이나 괴리율이나 거래량이나 아니면 평소에 호가 갭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건 사실 브랜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ETF 상품별로의 차이가 지수나 기초자산 자체가 규모가 크고 대표성이 있는 걸수록 ETF 간의 차별성이 적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물론 내가 거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찾으면 괜찮긴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잘못 ETF를 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그 데미지는 더 요 정도 있죠. 적거든요. 0.1%, 0.2%. 굉장히 네, 미미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대충 해라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진짜 무슨 뭐 인도 테크노 그 780 지수 이런 거다면은 네. 이 상품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거는 대표적인 상품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것도 그죠? 그렇고 네. 예를 들면 산업 ETF 테마 ETF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테마 ETF라고는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죠. 네. 근데 이제 액티브도 있고. 예, 네. 어떤 해 보면은 테마 자체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 ETF는 잘 나가고 이 ETF는 못 나가요. 아, 규율이 많이 나는군요. 예, 그거는. 근데 차이가. 이제 수익률도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원인을 보면은 그 해에 특히 엄청나게 잘 올랐던 한두 개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종목을 ETF 내에 편입하고 있었냐? 아니면 어느 비중으로 편입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테마 ETF라고 해도 수익률이 확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TMI ETF랑 기본적으로 그게 신나게 수익이 난 후에 생겨가지고 한 1, 2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ETF를 고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대표성이 있는 지수나 아니면 기초자산의 ETF를 하는 게 혹시나 내가 잘못 고르더라도 피해가 적다. 그런 걸 골라야지 내가 결국은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효율성이란 거는 총비용 싼 네네. 거 예, 그죠. 골라라. 네. 그렇죠. 사실 뭐 여러분이 그 주식 고수이고 코인 고수이고 정말 잘 뽑으면 자산 배분 안 하시겠죠. 그거만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자산군을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예.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주식은 그냥 각 국가의 대표 시장 지수 ETF로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코스피고 네. 미국에서는 S&P 500이 S&P 되겠네요. 500.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일본은 뭐가 있냐? 거기 토픽스인가? 뭐 그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는 거고 채권은 10년 만기 국채. 아, 왜 30년 안 하고 10년 해요? 왜냐하면은 30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그 주식장이 작살을 할 때 네. 그 금리가 떨어질 텐데 예. 그럼 30년이 많이 올라져 가지고 주식을 커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데 네. 채권을 애당초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예. 결국에는 주식의 변동성을 메이크업하려는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수익은 주식에서 내야지 네. 채권에서까지 그리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 자산 배분의 기본적인 성향이고요. 저야 그냥 이것만 편입하고 이제 끝나는 마치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화로 미국 30년 국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한대요. 맞아요. 그때 했었죠. 예. 예,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세 가지 베팅인 거잖아요. 일단 미국 채권이 오른다 이거. 예. 네. 그다음에
달러화가 엔화 대비 오른다라는 네. 거죠. 네. 예. 또 뭐죠? 그 다음에 금리 방향. 아, 금리 방향. 제일 많이 났을 때는 가격이 1년에 50%까지 오, 예, 예.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와, 근데 저는 그런 걸 한다는 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채권은 무조건 예. 중기 국채, 네. 회사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기물이나 장기물 아닙니다. 네. 그렇게만 하고 원자재는 현재로서는 금만 편입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인데 네. 현금은 그냥 금리 상품 그게 ETF로 있거든요. 아, 그냥 네. 예금을 ETF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그냥 현금 같은 경우는 통화를 그냥 달러, 원화 그냥 두 가지로만 그렇죠. 그렇게 네.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 ETF가 일단은 예.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어요.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뭐 브랜드명이나 이런 거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나는 현물 ETF고 예. 하나는 선물 ETF면서 환해지도 하는 최근 한 1년 반 이 정도의 수익을 보면은 현물 ETF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 원래 선물 ETF가 콘탄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익 많이 잡아먹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롤오버 이런 거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원자재 ETF를 특히 파생 계약으로 유지를 할 때는 그 파생 계약을 정기적으로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존 계약하고 새로 연장해야 되는 계약의 가격 차이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손실 같은 게 벌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꼭 손실이 나더만요. 수익이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백워데이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왜 원자재 ETF는 금만 담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효율성이랑 대표성의 원리가 금에 정확히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금이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ETF 중에서는 그나마 금이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 수수료, 총 비용이 제일 쌉니다. 저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게 그 현물 ETF가 진짜로 금이나 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 원유 ETF 이런 거는 현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다 창고 어디다가 사놓을 거예요. 예,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금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치 대비 좀 가볍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어딘가 창고에 갖다 박을 수가 있는데, 근데 구리, 그 원유, 해판 어떻게 할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특히 원유나 천연가스 ETF들은 사실 ETF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규모도 꽤 크고 이미 대중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알겠지만 금은 그래도 현물 ETF가 나오잖아요. 근데 천연가스나 그거는 내가 어디다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500억 달러짜리 네. 그 원유를 한번 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네, 저기 나대지를 하나 사셔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에다 축구장만한 그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짓지 않는 한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원자재 쪽에 현물 ETF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금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은 현물 ETF라고 해도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그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 가격을 접근을 해야 돼요. 예. 하나는 뭐냐면 국제 금시세,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시세, 어허. 그다음에 그 ETF의 가격.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네.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금에도 실제로 있는 거네요. 그래서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금치예요, 이제 금치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예. 김이나 금이나 한자로 표현하면 네, 똑같네. 예. 저는 최근에 그냥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금을 팔고요.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조금 사라고 나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그 리밸런싱을 감행했습니다. 오케이. 그 오케이. 정도로만 해도 뭐 자산 배분 투자자는 크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 배분 그 심플하고 하기도 되게 쉬운데 네. 왜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책에다 쓰려다가 만 표현이긴 한데 진짜? 모두가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네, 왜 그러죠? 자산 배분 네.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오래 가져가야 되고 그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신 뭐 기본적인 태도나 매매 방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이뤄내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진짜 부지런하고 다들 의욕도 넘치시고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벌어. 네. 근데 투자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네. 뭔가를 함으로써 자꾸 수익을 내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렇죠. 예. 사실 그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나 365일 동안에 360일 그냥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리밸런싱은 2번 하는 게 1번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아, 네. 근데 예. 리밸런싱을 1년에 20번씩 할 거면은 그냥 1번만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20번 하면서 수수료가 엄청 들어갈 텐데. 어쨌건 예. 수수료는 나가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피들이 있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긴 기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자꾸 뭔가를 안 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질이랑 안 어울리기 때문에 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참죠. 자산 배분 투자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를 기준으로 갔을 때 주식하던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가면은 변동성에 조금 무뎌지는 성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은 큰 사건이 없으면은 시장 지수 변동성은 하루에 1%나 2%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네, 비트코인 가면은 10%는 그냥 개운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했대. 보면 2.4%였어. 2.4%? 뭐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자산 배분 쪽으로 오면은 정확히 반대의 성향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주식할 때는 1%나 2%는 거의 무관심하고 잘 보지도 않으시던 분들이 네. 전체 포트 수익률 하루 0.1% 변동에 엄청 민감하세요. 네. 와! 막 이러고 예. 예를 들면은 그 변동이 특히 뭐 한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진짜 미치시려고 그러세요. 나 내일 다 팔고 그냥 안 할래.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아니 하루에 1% 2% 변동되다가 하루에 0.1% 0.2% 변동되는 쪽으로 오면은 좀 마음이 더 평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희한하네요. 네. 특이해요. 네, 한번 그러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관찰. 이건 그냥 제 경험적인 얘기거든요. 제 네. 경험적인 얘기가 혹시 맞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하네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산 배분의 원칙을 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하나 꼽으셔가지고 야 그냥 다 됐고 이 퍼센티지로 해 하는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제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한 연 7% 정도의 수익률 전략을 추구를 하시면서 그래도 좀 장기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또 변동성도 견디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전략상에서는 네. 주식은 50%, 오케이. 채권은 20%, 금 어허. 15%, 그 다음에 현금 15% 정도를 가져갑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반 한국과 미국으로 쪼개고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제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완성도의 차이만 있지 완성은 없다라고 제가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어떻게 풀리냐면 자 예를 들면은 주식 5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몇 개의 자산이나 ETF로 구성하느냐는 완성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한국 반 미국 반. 그렇죠. 대충 하라면. 네, 그렇죠. 네, 두 개. 끝. 대충 네. 하라면인데 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 담아야 되는 건 중국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신흥국 시장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아무래도 상관관계도 그나마 좀 낮은 편이고, 그렇지. 상해지수 이런 거. 근데 네.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은 신흥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션이 우리나라 포션에 들어가야지 미국 포션을 갉아먹으면 안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중국을 사실 좀 더 많이 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니까 한국보다. 예. 그러면은 25%를 가지고 중국이랑 한국을 어떻게 담아야 되냐? 대충 담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5, 12.5, 12.5도 가능할 거고. 12.5, 12.5 솔직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국을 좀 더 많이 담는 거를 얘기하셔가지고 뭐 15대 10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선진국 시장의 다음 우선순위는 일본이고요. 맞아요. 유럽과 미국은 너무 상관성이 높아가지고 네. 그렇게 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시장의 다음 우선순위는 베트남보다는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그 랭킹이 2위인가 3위 아니에요? 신흥국 중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서 그다음에 뭐 선진국을 좀 더 담는다 그러면 유럽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흥국은 베트남 정도가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분산에는 마진이 발생하거든요. 네. 내가 여러 가지를 나눠서 넣다 보면은 일단 귀찮고요. 네, 그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죠. 특히 베트남 이런 거. 예, 예. 네, 그거 대비 내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증가폭은 점점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매니징이 가능한 수준 정도. 그래가지고 똑같은 자산 배분 비율의 포트폴리오라고 할지라도 처음엔 내가 그냥 한국, 미국 반반 하다가 나중에 중국 살짝 넣어보고 일본 살짝 넣어보고
그러다가 유럽 살짝 넣어봤는데 이거는 매번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유럽 빼자. 빼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거는 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잘 올라가는 국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현금을 태우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15% 현금 있었던 거 넣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다 발생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이 잘 오르잖아요.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현금 ETF 비중 줄여가지고 금을 더 사면 안 되니에요. 예.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결국은 나는 정적 자산 배분 포기하고 동적 자산 배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비율을 망가뜨리면서 금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것 자체가 내 판단이거든요. 아,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똑같이 반대되는 성향도 많이 발생하세요. 지금 보시면 중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이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그거 빼자.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현금을 빼서 그거를 사면 안 되니.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네. 배분 비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모든 자산이 다 오르거나 모든 자산이 떨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다 팔 수도 없고 다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현금을 태우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시고 그 비중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셔야지 그냥 현금이 예를 들면 내 비상금 통장 이런 거 생각하듯이 이거는 어느 자산을 특정 타이밍에 더 살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도 그 자산구 중에 하나구만.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수익은 낮지만 변동성이 없는 뭐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래서 뭐 7% 정도의 기대 수익률 전략 추구하시면서 변동성도 견디시고 이런 자산군에 대한 공부도 좀 해나가시면은 젊은 분들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산 배분을 대부분 사람들한테 권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을 보통 권해요. 90%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통적인 자산 배분으로 하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금을 통해서 월 150 이상 빼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로 네.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나머지로는 좀 이제 투자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머지 5% 10%를 가지고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 그러니까 뭐 코인이 됐든 개별주가 되었든 이런 걸 투자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 책을 쓴 입장에서 세제 혜택 계좌에서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예, 그렇죠. 근데 IS는 조금만 쓰겠다. 지금 네, 사실 네. 상황 네. 보면은 네. 한 2, 3년 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개별주 쪽으로. 네. 네, 네. 개별주 쪽으로. 오케이. 그다음 네. 왜냐하면 정식으로 ETF 생기고 그게 이제 연금 계좌나 IS에서 거래만 가능하도록 이제 승인만 하면 되니까. 네네. 저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연금 계좌에서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니에요. 자기 총 투자 자산의 한 3% 정도 수준에서. 그 저보다 더 낮게? 저는 5에서 10% 말하는데 네. 3%로 줄여버렸네요, 그거를. 투자문 포트폴리오는. 네. 5%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저는 5%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이제 네. 입사하셔가지고 그 언저리에는 주로 이제 배당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산 배분은 별로 그때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도 하시나요? 어때요? 저는 국내 배당주 투자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투자금으로만 보면은 예. 사실 제가 세제 혜택 계좌에서 하고 있는 금액 대비 한 5배 정도 많거든요. 배당주가 훨씬 더 많네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의심으로 많이 준비할 걸 그러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예.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배당주 투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은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네. 이 연금 계좌 해프닝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실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이제 금융자산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소득의 과세가 앞으로도 계속 무겁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딴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번에는 뭐 2년 막았잖아요. 네. 어떻게 됐지? 금투세 아예 막혔나? 어쨌든 그건 좀 막혔지만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의 수도꼭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화인데 예. 그게 물론 개선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나 방향 같은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저는 앞으로 특히 국내 배당주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들다. 본인이 엄청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엄청 좋게 보시지 않네요, 또. 네, 엄청 나쁘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왜요, 그거? 제가 좀 지금까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타입이긴 한데 네네. 이거는 그냥 좋게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는 네. 엄청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왜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세금이랑 거버넌스 때문에. 세금은 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본인이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하냐고 지금 그걸. 저는 안 좋게 보는데.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못 네.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 책의 초반부에도 썼지만 저는 배당주 투자 규모를 점점 줄이면서 이제 자산 네. 배분 투자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사실 한 2년 전부터는 일반 계좌에서의 자산 배분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배당금 받은 거를 이제 점점 그쪽으로 넣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 다 옮겨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로도 아직까지 실적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배당주를 보실 때 네. 주로 그럼 이제 뭘 보고 배당주를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배당의 지속 가능성, 배당 성장 가능성보다는 예. 물론 성장 가능성도 보지만 전 지속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엄청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보통 한국 기업들은 100원 보면 20원 줄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 그럼 사실 대부분 한국 기업은 그 지속 가능한 배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거의 안 주니까.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의 지표들을 많이 보죠. 아, 네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배당의 성장 가능성인데 아, 예. 그 배당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익 성장 가능성이랑 어느 정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아, 거버넌스. 왜냐하면 뭐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익은 엄청 늘어나는데 뭐 이사회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배당을 안 늘려주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배당을 늘려주고는 싶더라도 뭐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 자금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런 건 좀 더 꺼리는 편이고. 아, 그죠.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그런 기업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순차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다른 유튜버 가가지고 제 계좌를 깠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굳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뭐 한 10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거 되게 공감 많이 갑니다. 한동안 왜 1억 모으면 10억은 쉽다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1억 가는 게 더럽게 힘들지 1억부터 10억은 오히려 좀 더 쉬운 거잖아요. 네, 그죠? 그냥 뭐 네. 아주 쉽다는 아닌데 0원에서 1억 가는 것보다는 보다는 훨씬 쉬웠다. 쉽습니다. 네, 그죠. 훨씬 쉽습니다. 그럼 혹시 맨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책이 나온 지 2달하고 2주가 됐는데 네. 사실 이 책이 원래 출판사하고 계약할 때는 올해 2월쯤에 나오기로 됐었던 책이에요. 오, 네. 근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쫙 보시고는 순서를 좀 많이 땡겨주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12월 첫째 주에 나왔거든요. 거기는 뭘 보고 2달 땡겼대요? 사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이게 연금 투자 책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투자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 계좌에 제일 돈 많이 납입하시는 이유가 그건 세액공제 때문에. 아, 그쵸.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빨리 12월에 이거를 해야지 돌려받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12월 초에 제 책을 딱 읽고 그렇지. 네, 네. 그냥 일단 돈을 넣으신 분들은 성공하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자산 배분 투자 쪽에 현업으로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돈 그 납입을 하는 게 12월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1월이래요. 그렇겠죠. 그때 돈이 좀 생기니까 연말 보너스 등등. 그런 것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새해 결심 효과. 아, 맞아요. 내가 네. 12월에는 못 넣었어. 근데 올해는 달라질 거야 이러면서 많이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심삼일. 네. 네. 근데 뭐 좋습니다. 어쨌건 돈만 넣으시면은 이거는 세액공제율이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실 이유는 없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월 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달은 직장인들한테는 그 연말정산 환급 들어오는 그렇군요. 날이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 2월 달도 연금 투자 하셔야 됩니다. 연금 투자. 네, 그러면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